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한 속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대에 지난 겨울 엄청난 양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이 폭설이 이제 기온 상승과 함께 녹기 시작하면서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일부 캠핑장에 폐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폐쇄되는 캠핑장은 로우어 파인, 노스 파인즈, 그리고 하우스키핑 캠핑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9일 금요일까지 폐쇄된다고 합니다. 이미 이 기간에 예약을 했던 사람들은요, 자동 취소가 되는데 모두 환불 조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세미티 캠핑장 폐쇄도 폐쇄지만 문제가 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특히 북가주 지역에도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이 눈이 지금 한꺼번에 녹을 경우에 홍수 위험이 지금 높아서 주정부가 관련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지금 멀리 산에 보면은 아직도 녹지 않은 하얀 눈이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눈이 언제 녹을까? 특히 한꺼번에 왕창 너무 급하게 녹으면 아래 동네는 홍수가 될 텐데 라고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속보 하나 더 빠르게 전합니다. 미국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두 번째 협상이 어제 오후에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협상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빠르면 6월 1일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어제 오후에 다시 만나서 이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거든요. 그런데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과 이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또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서 이 부채 한도 상향시키는 문제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어제 오후 3시쯤 공개적인 어떤 발언은 없이 곧바로 그냥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약 1시간 만에 협상이 끝났습니다.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은 협상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그 메카시 의장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척 슈머 원내대표는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 라면서 우리 모두 이 디폴트는 매우 끔찍한 선택지다라는 데에 일단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주말 안에 반드시 타결된다라는 그 보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에 디폴트 선언이 될 수도 있는 6월 1일까지 사실상 협상할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점 때문에 걱정입니다. 만일 이번 주말까지 협상이 안 된다면 정말로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는 19, 20, 21일 이 사흘간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잠깐 희망적인 게 나온 뉴스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 일정을 짜면서 19, 20, 21 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좀 며칠 일찍 출발해서 뭐 파푸아뉴기니아 또 호주 몇 군데 나라를 또 별도로 방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어제 발표를 하기를 개별 다른 나라 방문하는 그 일정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방 일정을 대폭 단축해서 빨리 갔다 빨리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이제 17일 출발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 또 호주까지 방문을 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들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 이 G7 정상회담만 딱 참석하고 올 예정이다 라고 이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한 속보 두 가지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발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항해에 필요한 힘이 됩니다. 네, 한인들이 마주 거주하는 LA 인근의 경우에 봄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갈아탈 집을 찾지 못해서 지금 난립니다. 제가 이제 봄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봄철이면 뭡니까? 한국에서는 이사철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몇 년 전에 받은 그 아주 낮은 그 이자율로, 팬데믹 때 이자율이 매우 낮았잖아요. 그때 받은 그 아주 낮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했던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팔려는 상황이 생겨도 이 집을 팔고
지금 엄청나게 높아진 이자율로 다시 다른 집을 살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택 판매 계획을 대부분 철회하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안 해 하고 철회를 한다는 건 뭐예요? 시중에 매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내놓은 주택이 거의 없는 인벤토리 부족 현상, 매물 부족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LA 인근 한인들의 선호 지역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인들 밀집 지역인 라크레센타, 글렌데일 등 이 LA 인근 지역을 비롯해서 부에나파크, 플러튼, 또 브레아 등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많지도 않은 매물이지만 혹시나 이 주말에 오픈하우스라도 좀 할라 치면 많게는요, 이 오픈하우스 하루 하는데 무려 200명까지 바이어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 하나를 놓고 오퍼는 10개, 20개씩 들어오는 소위 멀티 오퍼를 받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7%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히 높아도 한인들의 선호 지역은 여전히 바이어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매물 부족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어서 지금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소위 말해서 돈이 있어도 매물이 없어서 못 사는, 물론 50만 불 달라 그러는데 내가 100만 불 줄게요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면 그건 안 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자, 전문가들은요, 4월에 들어서면서 한인 선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고공행진을 했던 주택 가격이 지난 연말 그리고 올 연초에는 또 갑자기 10% 내지 2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또 그러다가 4월 들어서 지난달 들어서면서 또 갑자기 급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매물 부족 영향 때문이죠. 자, LA 한인타운도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상태로 평균 오퍼는 3개 내지 5개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한 예로 이달 초에 글렌데일에서 한 타운하우스 오픈하우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170여 명의 바이어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받은 오퍼는 무려 20개. 리스팅 가격보다 무려 17만 달러 높은 가격으로 팔리게 될 전망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마에 나왔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이 글렌데일에 있는 타운하우스라고 하면 100만 달러까지는 분명히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조금 작은 거면 한 65만 정도? 좀 크면 한 80만 정도? 요 정도 될 걸로 지금 추산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한 7, 80 되는데 17만 불 이상 더 주고 팔릴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경우에 리스팅 가격보다 훨씬 높은 오퍼는 물론 그냥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이나 청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래요 말래요 이러는 소위 as is로 내놓아도 바이어들이 다수 몰리고 또 다 그냥 액셉트하고 수용하는 등 이 셀러 마켓으로 지금 반짝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는요, 주택 판매가 떨어지는 게 전반적이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도 크게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만은 이 한인 선호 지역의 경우에는 집을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바이어들 사이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아주 미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한인 선호 지역은 좀 독특한 시장 상황이다. 또 그런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지난 주말 마더스데이였지 않습니까? 이 마더스데이에 그런데 여행길에 올랐던 가족이 차량 추돌로 엄마를 포함한 10대 소녀 2명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더스데이에 여행을 갔는데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가족도 함께. 특히 이번 사고는 SUV 한 대에 일가족 무려 9명이 탑승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안전벨트를 하지 못하면서 탑승객 대다수가 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가 대형 인명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여행철을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 안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마더스데이였던 지난 14일 오전 팜스프링스 인근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에서 2002년형 테슬라 모델 3 차량과 2001년형 쉐비 서버밴 SUV, 이 쉐비 서버밴 SUV는 좀 큰 사이즈의 SUV예요. 이 서버밴 SUV가 추돌했습니다. CHP에 따르면 애나임에 거주하는 히스패닉계 일가족과
또 사촌 등 9명이 타고 있던 이 서버밴 차량은 사고 이후 주광분리대를 받고 굴러서 전복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올해 31살 된 엄마와 10살 그리고 12살 된 딸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은 사고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3살, 7살, 11살 된 여아 3명과 15세 된 소년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은 안전벨트를 했었거든요. 경미한 부상을 입고 퇴원했습니다. 친척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마더스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코첼라 밸리를 향해서 여행을 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HP에 따르면 서버밴 차량의 정원은 모두 8명인데 사고 당시에 차량 안에는 정원을 초과한 9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 일부는 안전벨트를 하지 못하고 안전벨트가 없으니까 정원을 초과했으니까 안전벨트가 없어서 차량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탑승하고 있다가 사고 시에 큰 변호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를 계기로 안전벨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고 소식 좀 간추려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요. 음주운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또는 경찰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만일 술을 안 먹은 사람이라면, 운전자는 술을 먹었지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사례 가끔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운전자를 강아지로 바꿔치기한 사람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요, 한 남성이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혀놓고 발뺌을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에 따르면요, 지난 13일 밤 이 지역의 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을 훨씬 넘어서서 시속 52마일로 주행하는 차량을 경찰이 발견하고 이 차를 갓길에 정차시켰습니다. 그런데 단속 경찰관이 차를 향해서 다가가는 동안 운전자인 남성은 조수석에 앉아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는 경찰이 오자 조수석 쪽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조수석 쪽에 문을 열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럼 누가 운전했다는 것이냐 했더니 내 강아지, 내 반려견이 운전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믿었겠어요? 자, 경찰은 이 남성이 확실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보였으며 경찰관이 운전 여부를 하기 위해서 음주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자 막 뛰어서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곧바로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 반려견이 운전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를 어떻게 했겠어요? 네, 즉각 구치소에 수감했고요. 음주운전, 과속, 그리고 거짓말했으니까 체포, 저항 등등의 혐의로 현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람 그는 진정 개가 운전을 했다고 하는 자신의 주장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 당시 그를 체포했던 경찰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한 직후 그 반려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혐의도 가하지 않고 그 반려견에 대해서는 단순 경고만 주고 풀어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농담적으로 말한 거죠. 반려견에게 무슨 단순 경고를 하고 풀어줬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경찰도 농담적으로 상황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LA 한인타운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LA 한인타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비교적 부촌으로 알려진 이 엔시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약간 북서쪽인데 가깝습니다. 한 15마일 정도,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한인들도 여기 많이 삽니다. 비교적 부촌으로 알려진 곳인데 그 엔시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엔시노에서 며칠 전 갑자기 벌떼가 사람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져서 최소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인근 도로를 잠정 폐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15분쯤 이 엔시노 지역 앤드로 로드에서 이 벌떼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그 일대를 뒤덮은 엄청난 양의 벌떼를 목격했고요. 바로 LA 경찰국의 도움을 받아서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다행히 처음 벌떼의 습격을 받은 2명은 병원 치료 후에 귀가했는데요. 이 벌 전문가들은 이 엔시노라는 지역에서 벌떼가 사람을 습격하는 일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참고로 전해드린다면요. 일반적으로 이 벌은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에게 갑자기 달려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엔시노에서 누군가가 인근에 있는 벌통을 인위적으로 건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벌침에 쏘인 자리가 크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일반적인 그런 증상인데요. 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한 해 평균 62명이 이 벌에 쏘여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볼까요? 네, 2024년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혐의 기소 및 과거 성추행 사건에 대한 거액 배상 판결 등등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당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여전히 근소한 차로 좀 뒤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직 대선까지는 1년 반 그 이상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조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가 최근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 즉 공화당원들이죠. 유권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18% 지지,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6% 지지 등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화당 후보만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제 당을 초월해서 트럼프 대 바이든 이 가상 대결의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닝 컨설트가 유권자 5,000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44%,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논란이 공화당에서는 지지 결집 효과를 일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중도층 유권자에게는 오히려 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혹시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사는, 소위 말하는 세계의 가장 최첨단 선진국이라고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 월급은 얼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우선 현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한 해 수입을 좀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해 60만 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악관이 공개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총 수입은 58만 달러였습니다. 자, 이 수입은요, 월급과 그 밖에 개인적으로 책을 출간해서 얻게 되는 소위 인세 등이 다 포함된 건데, 그럼 대통령 본인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네. 미국 대통령의 수입을 월급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실제로 연봉으로 봐야 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봉은요, 40만 달러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럴 수 있죠. 자, 40만 달러. 원화로는 약 5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억 3천만 원 정도. 이건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한 1,3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샛길로 잠깐만 좀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 연봉은 얼마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얼마의 연봉을 받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한국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979만 9천 원. 2억 1,979만 9천 원입니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하면 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한국 대통령 월급은 2억 2천만 원. 윤 대통령의 연봉을 거꾸로 달러로 환산하면 약 17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연봉 40만 달러, 한국 대통령 연봉 17만 달러. 그럼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 GDP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미국의 GDP는 20.49조 달러, 한국의 GDP는 1.62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GDP가 한국보다 17배 많습니다.
연봉을 이 GDP를 갖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면 GDP만 놓고 보면 미국 대통령 연봉이 더 많아야 하는 건 좀 더 4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 대통령 연봉이 의외로 조금 많은 건지 아무튼 단순 비교로 17배를 만들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봉이 제가 17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7만 달러, 미국이 한국보다 GDP가 17배니까 17만 달러 한국 대통령 연봉에 곱하기 17배 하면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289만 달러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미국 대통령 연봉 40만 달러를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한국 대통령 연봉이 여기다 맞춰서 하면 얼마나 돼야 되느냐? 17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다면 1분의 17이니까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의 연봉은 24,000달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아니죠. 재미삼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한국 대통령 연봉이 24,000달러다. 이건 너무 적죠.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1년 연봉이 24,000달러는 너무 적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 대통령의 연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바보 같은 단순 비교를 좀 제가 그야말로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절대 의미 있는 비교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재미로 풀어보는 그런 거였는데요. 아무튼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연봉은 이 재미로 풀어보는 이걸 통해서 어찌됐든 알게는 됐습니다, 우리가. 샛길로 잠시 빠졌다가 다시 이제 뉴스로 돌아갑니다. 한편 이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는요, 지난해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지난해 82,335달러의 수입을 올렸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들의 그동안 오랫동안의 관행이었던 세금 공개를 유일하게 거부하면서 재임 시절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공개하지 않아서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 그리고 대통령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잠깐 샛길로 나갔다가 들어왔지만 또 샛길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소식 좀 추가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지난 4월 말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기사 가운데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나마 좀 들추어내서 몇 가지 좀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패션에만 관심이 있고 지성과 능력은 없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기사에 대해 한 독자가 한국 대통령 부인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또 장문의 댓글을 보내서 그 댓글이 얼마 전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독자들이 보낸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부디 한국 대통령 부인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아예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에 배치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폴스 처치에 사는 로널드 하이탈라라는 이 미국 그 사람이 한국분 아니고 로널드 하이탈라라는 독자가 보낸 이 글은 워싱턴 포스트의 지난 4월 27일자 기사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를 클로즈 홀스라고 묘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클로즈 홀스란 직역을 하면 빨래를 널어서 말리는 소위 말해서 빨래 건조대 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클로즈 홀스. 그리고 실제로 빨래 건조대 클로즈 홀스라고 말하면 미국 사람들 알아는 듣습니다. 잘 말을 그렇게 안 하지만 빨래 건조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 클로즈 홀스인데요. 사실은 이 말은 빨래 건조대라는 말로 쓰이기보다는 유행에 따라서 옷을 지나치게 패션에 민감하게 차려 입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렇지만 지성이나 그만큼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을 조롱할 때 쓰이는 미국의 조롱하는 그런 속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 패션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국빈 만찬 때 입은 의상이 매우 절제됐으며 그녀가 평소에도 패션을 과시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질 바이든 여사는 국빈 만찬에서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없는 옅은 보라색 드레스를 입었었습니다. 이 기사는 질 바이든의 신념은 브랜드 이름이 자주 화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입은 옷의 브랜드 이름이 자주 화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라면서 질 바이든 여사가 입은 옅은 보라색이 손님들의 의상이 더 드러나도록 하는 데 신경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바이든 여사에 대해서 사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는 이어서 다음에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을 썼습니다. 다음에 이런 이어지는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클로즈 홀스로 잘 알려졌으며 폭이 넓은 파티 스타일의 스커트와 하얀 장갑을 착용한 김건희 여사가 패션 감각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 여사는 더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이든 여사에 대한 극찬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좀 비판 같은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더는 언급하지 않고 역대 미국 대통령 부인의 패션을 비교하면서 질 바이든 여사의 패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은 독자 가운데 하이탈라라는 사람은 김 여사에 대한 묘사를 두고서는 기사는 친절하지 않으며 근거 없이 이러한 비난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의상에 대한 불필요한 부정적인 논평은 무례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79살이라고 밝힌 이 독자 하이탈라 씨는 정부를 상대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계약 담당 디렉터로 일하다가 최근에 퇴직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됐던 close horse라는 단어 잠깐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이 close, 옷이라는 뜻과 의복, 옷이라는 뜻과 horse, 말이라는 뜻의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어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는 빨래를 해서 말 등어리에다가 얹어서 말렸었나요? 뭐 아니면 말을 좀 비하하는 뜻으로 쓰면서 옷만 밝히는 사람이라는 속어가 됐었나요? 정확한 어원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덕분에 이 몰랐던 속어 하나 저도 알게 됐습니다. 머리에 든 것만이 없지만 지성적이지는 못하지만 옷만 밝히고 패션만 밝히고 유행만 밝히는 그런 사람을 미국에서는 클로즈 홀스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그 기자는 아무리 패션 담당 기자라 하더라도요 왜 일국의 대통령 부인에게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심하긴 했습니다. 이 기자도 심했다는 생각이고요. 또 외국 나가서 그곳 기자들에게 유행만 따르고 지성적이지 못하다라는 평을 받았다는 그 사실도 좀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출생신고를 위조해서 뉴저지주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29살 한인 여성에게 법원이 정신건강감정을 명령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인근 뉴 브런스윅 고등학교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나흘 동안 고등학생 행세를 하고 다녔던 혐의로 기소됐던 29살의 한인 여성 신혜정 씨에게 미국 재판부는 어제 정신감정 프로그램을 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신혜정 씨는 이를 통해서 정신건강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나면 어쩌면 혐의가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재판부가 아마도 신 씨의 범죄 행위가 공문서 위조 등등이 있기는 하지만 나흘 동안 다녔던 그 학교에서 특별히 주변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고의로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점을 참작했고 그런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을 여러 가지 해준 듯합니다. 또 다른 참작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교류를 나눌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교류를 나눌 사람을 만들려고 고등학교에 그렇게 생각가 가짜로 입학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실 등등이 정상적인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끔찍한 행동이긴 합니다만은 그녀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신 상태만 건강하게 되찾는다면 굳이 실형을 살도록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판단을 법원이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혜정 씨는 지난 1월 나이를 위조한 서류를 갖고 고등학교에 허위 입학을 했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는 출생신고서 등을 꾸며서 29살의 나이를 16세라고 속인 뒤에 나흘간 고등학교에 다녔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처럼 보이지 않는 신혜정 씨를 수상히 여긴 교직원들이 허위 출생 증명서를 잡아내면서 신 씨의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고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아서 이제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29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모적으로 고등학생처럼 안 보였기 때문에 신고를 당했을까요? 사실 그것보다는 다른 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외모를 봐서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어디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고등학생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동양인들이 좀 어려 보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외모적으로는 어찌 보면 잘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몰랐대요. 그런데 이 대화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 고등학생들이면 고등학생 요즘 특유의 어떤 그 대화법이라든지 뭐 생각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컬처가 있잖아요. 이게 벌써 16살, 17살과 29살인 그 신혜정 씨와 그런 컬처가 많이 달랐던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이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고했고 선생님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외모로 이들이 발각된 게 아닙니다. 자, 신혼여행 한번 가보실래요? 하와이안 항공은요, 신혼여행객에 최적의 디자인을 적용한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내년부터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300석 규모의 하와이안 항공 보잉 787-9 항공기 내부는요, 글로벌 디자인 컨설팅 회사 티그와의 협업을 통해서 나뭇결을 묘사한 패널, 또 반짝이는 검은 화산 모래에서 영감을 받은 화장실 바닥, 아유, 대단하네요. 뭐 화장실 바닥까지. 그리고 일출과 일몰을 표현한 천장 등 모든 곳에 이 하와이 원주민들을 그 폴리네시안이라 그러잖아요. 이 폴리네시아 분위기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 레이호크 스위트는요, 신혼여행객과 출장자들을 염두에 둔 121 좌석 배치에 개별문을 다 두었다고 합니다. 121 좌석. 양쪽 벽 사이드로는 한 명 앉는 거, 그리고 가운데에는 2명씩 앉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개별 문을 갖춘 침대형 라이 플랫, 똑바로 이제 평평하게 눕는 거죠. 라이 플랫 좌석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시면 금방 아시는데 설명하기 힘드네요. 신혼여행객에게 최적이다라고 이 하와이안 항공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짜증나네요. 신혼여행 아니면 뭐 못하나요? 신혼여행 아니더라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왜 차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기회되면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핑계김에 하와이도 한번 가보시고요. 아니면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은 핑계김에 이 환상적인 비행기도 경험해 볼 겸 메인랜드 여행도 또 한번 오고 일타쌍피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Living Without Made in China. 10여 년 전 미국의 한 백인 부부가요,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에 1년간 Made in China라고 쓰여져 있는 건 어떤 제품도 사용하지 않고 살아보는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후에 그 부부는요, 그동안의 1년의 과정을 담은 책, A Year Without Made in China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기도 했고요. 이게 지금도 아마존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뭐 이들 부부처럼 1년간까지 살아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정 부분에 관해서 중국산 없이 과연 가능한가를 진단해본 기사가 어제 뉴욕타임즈에 게재됐습니다. 그 일정 부분이라는 거는요, 전기차 관련입니다. 이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배터리 부분을 놓고 생각해본 그런 기사였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견제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배터리 시장 지배가 계속될 것으로 지금 보인다. 또 그렇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향후 수십 년간 누가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인 우위에 설지를 결정할 그 배터리 경쟁에서 현재까지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다 라면서 과연 세계는 중국산 없이 또는 중국 없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이 희귀광물 채굴에서부터 재련, 엔지니어 훈련, 또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까지 이 배터리 생산의 모든 과정을 선도하는 중국을 따라잡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중국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그 희귀 광물들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광물 자원에 대해서도 큰 돈을 투자함으로써 지분을 많이 확보했죠. 그래서 이 5개 대륙에 걸쳐서 다수 광산 회사의 지분을 상당수 취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41%, 리튬 채굴량의 28%, 니켈 채굴량의 6%, 망간 채굴량의 5%를 각각 중국이라는 한 나라가 통제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것이 원자재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중국이 가진 더 큰 우위는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귀 광물 그 대부분의 재련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 또는 구리보다 서너 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이 배터리 광물의 재련 공정은 정부 자원으로 값싼 에너지와 값싼 공장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 중국의 기업들이 다른 어떤 서방의 나라보다도 저렴하게 대량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또는 서방보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볼 때는 매우 아픈 부분입니다. 재련 과정에서 초래되는 환경적인 오염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 오염 문제도 관련 규제가 엄격한 미국이나 서방 기업들이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중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터리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북미나 유럽 국가의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적인 우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다른 어떤 나라도 이 배터리 공급망에 있어서는 중국과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의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스캇 케네디 수석 고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국과 협력하지 않고 전기차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최소한 전기차만 놓고 본다면 중국과의 대립보다는 지혜로운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Living without China를 고집하기보다는요, 슬기로운 Living with China를 모색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시간 하게 됩니다. 중국, 그들이 뭐 이뻐서가 아니라요, 그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식, 중국식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불각은 불가원. 너무 멀리도 아니고 너무 가깝게도 아니다는 그런 말이 있죠. 네, 중국 사람들이 만든 그 말을 중국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불각은 불가원. 뭐 영어로 표현한다면 뭐 굳이 이렇게 될까요? Not too close, not too far. 뭐 이렇게 될까요? 너무 가깝게도 아니지만 너무 멀게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매니지먼트 할 그런 상황이 필요한 그런 국제 정세입니다. 아니, 국제 경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유익하셨다면 인색하실 필요 없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